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4시간 동안 진행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뒤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석 162명, 반대 63명으로 재판소원제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에 이어 의장석을 포위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전격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소원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던 오전,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거센 호화를 맞아왔습니다. 국회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행정처장이 공세의 한복판에 위치한 상황에 법안 통과도 강행되면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박 처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추진 이후 사법부 내에서 실제 행동으로 항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개혁 3법에 우려를 표해온 사법부가 향후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재판소원의 도입으로 최고법원의 지위가 사실상 서초동의 대법원에서 종로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헌재 개소 38년 만에 사법기관들 사이 기싸움도 큰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큰 파장을 낳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적극적인 위헌 해석보다는 보수적 결정을 반복하며 정권에 거스르지 않는 생활 밀착형 위헌만 선고한다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헌재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커진 영향력만큼 대법원과의 물밑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며 지하혁명 조직 알로 설립으로 인한 내란 음모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봤지만 대법은 무죄를 선고하며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랜 갈등은 입법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며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법이 재판소원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위헌성은 헌재가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명실상부한 최고 법원이 되어버릴 거란 전망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입당이 벌어진 시기로 의심되는 건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재작년 22대 총선 경선입니다. 합수본은 당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이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2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후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어떠한 정당에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와 함께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당원 명단을 확보한 뒤 교인 집단 가입 명단으로 의심되는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관련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독재 국가로 접어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에 이어 이번엔 검찰 합수본이라는 정권 충견들이 당원 명부를 강탈해 야당 심장을 찌르려 한다며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에게 중앙당사로 모여달라며 집결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대치하다 빈손으로 철수했고 국민의힘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연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이틀 연속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0시 20분쯤까지 김병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 출석 당시 김 의원은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하며 조사가 끝나고 기회가 되면 따로 말할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도 3년 만에 복당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비전을 볼 때 27년 동안 당을 지킨 우 전 수석이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을 지탱해온 우상호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첫 타자로 강원지사를 발표해 우 전 수석을 띄우는 동시에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민심에 하루라도 빨리 구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김진태 지사를 윤석열 키즈라고 콕 찍어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강원도 출신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근 돈봉투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도 결정했습니다. 약 3년 만에 복귀한 송 전 대표는 30년을 함께 해온 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건 기쁨이자 더 큰 책임이라며 복당이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당규상 탈당 전력이 있으면 경선 때 25%의 감산 불이익을 받지만 송 전 대표는 당의 요청을 받아 복당한 형식을 취하면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대통령 지역구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재선 도전이 가시밭길이 됐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선 득표의 20% 감산이란 불이익을 안게 된 겁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오 지사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친소관계에 의해서 평가될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평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상호와 송영길, 86 운동권 세대의 맏형들이 당 중심으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선거 전략과 당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며 6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대구를 찾아 표심을 구애했는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내홍에 늪에 빠진 사이 대구 민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흘째 대구 일정을 진행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보수 민심의 가늠자로 꼽히는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의 환호, 반대 세력의 배신자 구호가 공존하는 가운데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윤 어게인 당권파와 분리돼야 하고 그 출발은 대구여야 한다고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저를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윤석열 노선을 끌어내자는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는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구 등 6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두고는 정치공학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나서서 정면으로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친한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일부 당권파 으름장에도 대거 동행하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 한 명을 거론 TK 통합의 찬반을 명확히 밝히라 압박하며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역 현안 예산 지원도 약속하며 여당 프리미엄을 부각하고 이젠 민주당에도 기회를 달라 호소했습니다. 보수 민심이 출렁이는 사이 민주당이 대구행을 선택한 건 단순한 의연이 아닌 정면 승부도 노려보겠다는 적극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당 안팎에서 전방위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10km 이상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는데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외투로 상반신과 얼굴을 똘똘 감쌌습니다. 휠체어까지 탄 피의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겁니다. 고개를 숙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형법위반 투약한 거 맞나요?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 40분쯤 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SUV를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난간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추락한 차량은 아래 강변북로를 다니던 벤츠 승용차를 덮쳤고 A씨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에 맞은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시내를 10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더 아찔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겁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한 약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번 약물운전 사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추락한 차량 안팎에서 프로포폴 등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프로포폴은 개인이 소지하거나 직접 투약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구했는지 또 공범은 없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는 다량의 프로포폴병과 주사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사고 다음 날에도 미처 치우지 못한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들이 주변에 뒹굴 정도였는데 일부엔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약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명 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로 현행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투약 역시 병원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외부 반출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A씨 같은 일반인은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 취급을 했을 때 바로바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얼마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의무가 있거든요. 오남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2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술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의학적 필요 없이 투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위헌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A씨는 프로포폴을 소지한 건 물론 직접 투약한 건 아닌지도 의심되는 상황. 또 다량의 프로포폴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왜 차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A씨의 프로포폴 입수 경로와 함께 투약한 공범은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범행으로 보고 있는 지난해 12월 이전에도 피의자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피의자 걸로 보이는 전화번호로 함께 있던 남성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방배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한 여성이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로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소방대원이 누가 다친 건지를 묻자 김 씨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다친 건 아니라고 답하며 연인 관계인 남성과 음식점에 왔는데 이 남성이 화이트 와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신고 접수 후 약 10분 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대 남성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은 동공이 바늘처럼 작아지는 동공 축동이 관찰되며 남성의 말투가 어눌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쓰러진 남성이 보인 모습은 수면제나 진정제 계열의 약물 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걸로 봤습니다. 네, 약물 과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통증에는 반응이 있지만 반응도 떨어지고 좀 멍해지고. 경찰이 김 씨의 최초 범행으로 보고 있는 지난해 12월 사건보다 2달 앞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수유동 노래방에서 30대 남성이 쓰러졌던 사건도 김 씨의 추가 범행인지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 중입니다.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는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수사당국이 김 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동기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과 관련해 검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를 요구해온 두 번째 사망자 유가족 측은 반드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대 여성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규정된 3가지 요건을 판단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핍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도 따집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중요 고려 사항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남성의 경우 유가족 반대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두 번째 사망자의 유가족이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환영한다면서 반드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속히 공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개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인물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원금 의혹에 연루된 측근인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명 배우의 이름을 내세워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이번엔 코인 유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사실을 4년이 지나서야 파악한 경찰은 뒤늦게 추적에 나서 최근 피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당초 내부 소행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YTN 취재 결과 이들은 유명 배우를 내세운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퀸비코인 대표와 실제 운영자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원금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이들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가 시작됐는데 당시 검찰이 실운영자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후 전 씨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이 발견됐고 통일교회 김건희 씨에 대한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청탁 의혹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하고 공천원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씨 등 두 사람은 2021년 강남서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이후 경찰이 제3조로부터 비트코인을 이미 제출받자 이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됐는데 강남서는 보안성 높은 경찰 전자지갑이 아닌 이 씨와 대표가 제공한 전자지갑을 사용했고 이를 악용한 이들은 복구 코드를 활용해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표는 경영난 때문에 범행했고 훔친 코인은 모두 현금화해 써버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 언론은 비트코인을 해커가 유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려 허위 제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들여 첨단 산업시설을 만들기로 한 현대차그룹에 더 큰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기업들의 지역 진출도 독려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전환점으로 주목받는 현대차그룹과 정부,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 협약식.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북으로 내려와 힘을 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겨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어렵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지역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건데 현대차 그룹도 호응했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9조 원을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축구장 157개에 달하는 11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등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현대차 측 분석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과 광역교통체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으로 원활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격려한 건 다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며칠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인데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온 우리 증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입니다. 새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가진 주식도 1년 6개월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 보상이나 신기술 도입처럼 경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쌓아두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집중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1, 2차 법안에 이어 상법 개정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소수의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주당 순이익과 주당 배당금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계적인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고 주가가 상당히 견고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기업들, 안 하던 기업들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소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 그리고 AI 발전을 위한 정책,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 구조적인 저평가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과제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 증여세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북한의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핵무기와 함께 신형무기를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다음 당대회가 열리는 향후 5년간 이른바 남한만을 겨냥한 전술핵 장착을 추진하는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인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북한은 화산 30일로 부르는 새로운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그 옆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화성 11형,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등의 이 탄두를 장착한 사진도 포착됐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서 핵탄두 폭발 모의 시험 가운데 하나인 공중폭발 장면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공중폭발 시험을 하며 위협 수위를 더 높였고 올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현장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파괴적이며 대량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전쟁 억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24년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화성 11형 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해왔다고 밝히는 등 일부 미사일은 이미 실전에 사용되는 중입니다. 9차 당 대회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의 완전 붕괴를 위협하며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한 신형 미사일을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자신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로미로 다음 당 대회가 열리는 향후 5년간 사거리 400km 안팎의 초대형 방사포부터 1000km 안팎의 신형 미사일 등이 최전방부터 내륙까지 집중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전술핵 탑재 가능한 600mm 방사포뿐만 아니라 정확도를 높인 240mm 방사포와 전술 유도 미사일을 대량 양산하고 증강 배치를 과시하며 남한의 주요 표적에 대한 집중 공격 능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전술핵까지 탑재할 경우 북한의 핵무력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허황된 집념이라고 깎아내린 김정은 위원장은 5년 뒤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이 수행되면 북한의 국방력은 적들이 대처하지 못할 높이에 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자치단체와 민간의 대북인도적 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원이 재개됐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대내외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는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법정 협의체로 2023년 9월 이후 처음 대면 개최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비밀 핵실험과 핵시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만료된 뒤에 본격화된 여론전인데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풀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중국 쓰촨성 깊은 산골짜기에서 대규모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길게 뻗은 파이프가 어지럽게 얽힌 복합단지가 조성됐습니다. 110m 높이로 추정되는 굴뚝은 그만큼 거대한 열기를 분출할 지하시설이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중국의 핵시설 확장 증거라며 공개한 위성 사진들입니다. 미국 당국자도 깜짝 폭로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어기고 몰래 핵실험을 했다며 날짜와 장소까지 특정했습니다. On June 22nd, 2020, explosion occurred right near the Lop Nur nuclear test site. 미국 정보 당국까지 나서 다탄두 핵무기나 저위력 전술핵 개발로 의심된다며 거들었습니다. 미국의 일사불란한 여론전에 중국 당국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자 책임 전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핵실험 재개 명분을 쌓고 중국을 핵 군축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중 포석이라는 겁니다. 现阶段要求中方参加所谓中美俄三边核裁军谈判，不公平、不合理，也不可行。 신냉전 기류 속에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은 지난 5일 만료됐습니다. 핵 안전핀이 뽑힌 가운데 미러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각각 3,700발과 4,309발로 집계됩니다. 중국은 600발 정도로 추정되지만 미국은 2035년엔 1,500발을 웃돌 거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핵 군축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로 대서양 넘어 유럽과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다음 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기존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 EU는 미국이 부과하려던 30%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빼고 대부분 제품에 15%라는 안정된 상한선을 설정하고 대신 EU는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더니 다음 날 15%로 올렸습니다. Now I'll go the way I could have gone originally, which is even stronger than our original choice.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이 15%마저 정확한 시기와 대상을 놓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말이 엇갈려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EU는 강하게 반발했고 유럽의회는 불확실성을 들어 기존 합의 승인을 거듭 보류했습니다. 지난해 무역거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합의해놓고 이번에 일방적으로 다시 부과한 데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만 유효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조치라는 겁니다. 커지는 갈등 속에 유럽 경제 축인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다음 달 3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EU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Ich denke, die Bundesregierung will wie die EU-Kommission weiterhin am EU-US-Zolldeal festhalten. Wir setzen darauf, dass die Zölle des neuen Regimes insgesamt nicht über den im Sommer vereinbarten 15% Zolldeckel hinausgehen. 독일 정부는 합의를 존중하려는 미국의 신호가 있다며 환영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결정과 혼선이 이어져 온 관세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 번에 정리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인천대교에서 반복되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추락 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교량을 만들 때부터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21.38km 길이의 초대형 교량, 인천대교입니다.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로 중 하나인데 씁쓸한 다른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인천대교가 개통한 2010년 이후 이 다리에서 추락한 사람은 모두 90여 명, 이 가운데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투신한 사람이 61명에 달하고 지난해 9월에는 한 달 동안 4명이 추락했습니다. 자살대교라고 그 오명이 있어서 오죽하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갓길에는 난간 접근을 막기 위한 드럼통이 줄지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시방편이 아니라 투신 방지 안전 난간을 설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운영사는 이런 난간을 설치해도 다리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올린 예산안은 이미 완공된 민자도로에 국비를 투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차례 반려됐고 난간 설치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달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에는 아예 시공 당시부터 수심이 깊은 1.8km 구간에 안전난간이 설치됐습니다. 청라하늘대교에는 이렇게 세 줄로 만들어진 추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돼 있는데요. 높이도 성인의 키를 훌쩍 넘습니다. 또 난간 맨 위에는 회전하는 봉이 달려 있어 넘어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넘어간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경이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청라하늘대교 사례처럼 앞으로는 교량을 설계할 때부터 자살 예방 장치를 포함하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지금 난간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근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만들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는 도로 통행로를 활용해 난간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순직 소방관과 경찰관 모독 논란에 휩싸인 OTT 예능 운명전쟁 49 제작진이 문제가 된 부분을 재편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제작진이 의견을 수용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실험이 디즈니 플러스 예능 운명전쟁 49는 이른바 운명술사 49인이 경쟁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사인 맞히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 소방관과 순직 경찰관이 왜 숨졌는지 추정하고 패널들이 반응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제작진은 고인 모독 논란에 거듭 사과 의사를 전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소방노조, 경찰 직장협의회는 물론 경찰청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운명전쟁 49 제작진은 결국 문제가 된 부분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말씀을 경청해왔고 그 뜻을 받아들여 재편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의 부족과 불찰로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소방, 경찰,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며 제작 과정을 정비하겠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고 김철홍 소방관 유족은 YTN에 제작진이 유족 측 의견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고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섰지만 타인의 죽음을 예능에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남 옛 장흥교도소는 역대 100편 넘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진 곳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국내 유일 시즌제로 치러지는 남도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문학으로 대표되는 지역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높은 담벼락과 감시탑, 그리고 차가운 쇠창살이 어목했던 교도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흥교도소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줄을 잇는 곳이 됐습니다. 실물교도소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화의 장소였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개최하는 남도 영화제 세 번째 개최지로 장흥군이 확정됐습니다. 남도 영화제 시즌 3의 개최지는 노벨 문학도시 장흥군으로 확정되었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남도 영화제는 개최지가 영화제 핵심 주체가 돼 지역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행사 전반에 반영합니다. 도민 참여 로컬 프로그래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흥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영화제 시즌 3가 끝나도 장흥에서 계속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기 캠프를 비롯해 올 한 해 동안 사전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특히 지역 대표 행사인 장흥 물축제나 메밀꽃 축제와 연계하고 각종 영화 행사도 개최합니다. 장흥이 한 단계 더 문학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또 우리 장흥을 한 단계 더 품격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도 영화제 시즌3는 올해 내내 다양한 영화 행사를 연 뒤 내년 본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유해진, 박지훈 주연의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몰이가 계속되면서 700만 고지를 넘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어제 저녁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분간 경쟁작으로 분류될 만한 신작 개봉이 없는 데다 3.1절 대체 휴일까지 끼어 있어서 흥행 기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에 1000만 영화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멤버별 솔로 활동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운 데 이어 3년여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블랙핑크는 어제 오후 타이틀곡 고를 포함해 5곡이 수록된 미니 3집을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블랙핑크가 컴백과 함께 K-팝 최초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대규모 협업을 진행하면서 다음 달 8일까지 박물관 1층에는 관람객들이 신보 수록곡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So they are really, really fast, they're really, really agile, and it's a myth that they cannot run fast. She's on Chapel's heels. Wow, talk about containing the offense. Shishi comes in to shake things up. Chapel Bow bursts out of the tunnel, goes for the field goal. Oh. Tell me, Captain, how does it feel to be a world champion? The best in show at the 150th Westminster Kennel Club Dog Show is the Doberman Pinscher. No one ever expects to win this. They really don't. You go in with a hope and a prayer, and you hope that it all comes together perfectly, and it did last night, and it was wonderful. 오늘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3일절 연휴, 다들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아마 포근한 날씨 속 나들이 가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들이 차량들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 11시와 정오 무렵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55번 중앙선 부산 방향 군위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본선 2개 차로가 모두 막혔습니다. 갓길 통해 조심히 이동을 해주셔야겠고요. 수도권에서도 100번 고속도로 경기서 쪽 판교 방향 평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합니다. 여기는 도로도 굽어 있으니까요. 감속은 물론 4차로 잘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153번 평택시흥선 평택 방향 남한산 분기점 일대 이렇게나 꽉 막히는 이유 전방 1차로 쪽 사고 영향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고 소식 많은 만큼 안전운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1번 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 부근 꽉 막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점차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신탄진부터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되니까요. 7시부터 1차로 쪽은 잘 비워두고 이동해 주시고요.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앞두고 꽉 막힙니다. 전방 주시 잘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포근한 3일절 연휴가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춘천 15도까지 올라서 3월 하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는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동해안으로는 눈이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은 영하 2.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